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란이 걸프국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 시설들에 연이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톨게이트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걸프국들은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빅테크 기업 시설들의 피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격 대상을 두고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은 바레인 당국자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가 아닌 바레인 통신회사 바텔코 본사가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 정부 역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주장은 조작됐다면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피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 배후에 미국 정보통신기업과 인공지능 기업이 있다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테슬라 등 17개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차로 20km 떨어진 곳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관련된 정보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주 오만 한국대사관은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해당 단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교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잇따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캐심섬 상공에서 미군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중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F-35 전투기 한 대를 추가로 격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으르 통신은 두 번째 격추 당시 격렬한 폭발로 인해 조종사가 탈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첫 번째 격추 주장에 대해 모든 전투기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란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격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쟁 35일째가 됐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연일 미사일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방공 시스템을 통해 이란의 최신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이로 인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에일랏 기지에 대해 공습을 벌여 군수업체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두 집결지에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레인에서도 1시간 동안 두 차례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방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협 안전 확보를 원하는 걸프국들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도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연합체 구성을 추진했지만 다수 상임이사국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에 반대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오만과 함께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통행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봉쇄를 풀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화하기 위한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만 국적 선박들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이란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해협을 통과한 첫 번째 선박 집단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지만 오만이 중재국인 점과 이란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로 언급한 점을 보면 선별 통제 방침은 아직 굳건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를 무너뜨렸다며 공격 성과를 과시하면서 이란에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불꽃에 휩싸인 대형 교량 상판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붕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 교량이 미군의 2차례 공습을 받았다며 사상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정도의 고강도 공격을 예고한 뒤 실제 추가 공격을 벌이며 종전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과시에도 대국민 연설에 대한 비판은 미국 정치권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확한 목표나 종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승리 선언인지 확전 예고인지 메시지조차 엇갈린다는 겁니다. We know nothing more about that after this ridiculous rambling speech. 미 CNN 방송이 최근 미국민 1,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개전 직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며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f the drums of war keep beating, escalation will only make all of these worse. The spiral of death and destruction must stop. 구테르스 총장은 또 현재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장 아르노 이란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다음 공격 목표로 교량과 발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이란 핵심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란의 새 정권 지도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1일에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군 사드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새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CNN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는 지난달 1일 이후로도 여러 차례 더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기지 지상에 있던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파손되고 미군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CNN은 이란이 레이더를 공격해 미사일과 드론의 침입을 탐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에 있던 또 다른 미국 레이더가 파괴됐으며 군사통신 인프라가 표적이 됐고 제작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카타르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손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미군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일 CBS 뉴스와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과 함께 즉각적인 전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이 참모총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이며 사임은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코스피가 5,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2.7% 오른 5,377.3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4%, SK하이닉스가 5.5%, 현대차가 1.2%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도 0.7% 오른 1,063.75로 종료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내렸습니다. 14.5원 내린 1,505.2원으로 주간 거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어제 낙폭에 비해서 약간의 상승이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는 국내 농축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빗장을 잠근 호르무즈 해역으로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네, 영농철 농사에 쓰이는 비닐 등 자재 가격도 치솟았고 요소 비료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의 한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농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영농철 농민들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농자재 창고에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감자밭으로 좀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시 서면의 한 감자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 지역 대표 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파종에 앞서 제 주변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검은 비닐을 먼저 덮어야 합니다. 이후에 파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멀칭 비닐이라 불리는 이 농자재 값이 지난해보다 무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겨울 미리 장만해둔 비닐을 사용해 농사는 시작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료값 폭등이 우려되면서 일부는 아예 동나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농약부터 각종 농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파종한 작물을 수확 시기까지 잘 키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재값 인상에 이어서 비료 품귀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각종 농자재부터 비료가 필수입니다. 앞서 저희가 농협 비료 창고를 좀 먼저 둘러봤는데요. 창고에 비료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하는데 빈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소 비료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워낙 양이 부족하다 보니 포장지가 파손된 요소 비료까지 반품시키지 않고 혹시라도 찾는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소 비료가 남아있는 곳은 판매를 인당 한 포대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생산한 요소비료는 식물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주는 농사 필수품입니다. 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뿌려주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일부 농가에서 구매를 서둘렀습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지금은 이렇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료부터 농사용 비닐,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화요일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엽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지금 국회의 최대 화두는 중동 사태로 인한 이른바 전쟁 추경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번 추경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함께 정부의 중동 사태 관련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두고 검증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을 놓고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사태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상환으로 빚 갚고 지방재정을 보강해 지역을 살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 지원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고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가짜 추경이라면서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목적과 맞지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 화물 택시 종사자 보조금 지원 등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입니다.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예산 내용을 두고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천명한 만큼 장기화하는 중동 사태 관련 전망과 대응이 주요 화두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검증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중동 사태 관련 전반적인 대응 전략과 외교 안보 정책 전반까지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고요.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출사표를 낸 김부겸 전 총리를 오전 면접 직후 만장일치로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돈 살포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공천위원장을 필두로 한 2기 공관위를 가동했는데요.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오늘 나올 것으로 관측돼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경선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관위는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즉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보고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박상용 검사 관련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 관련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당시 SBS 앵커였던 신동욱 의원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위회의는 잠시 휴장했다가 조금 전 속개했는데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또 여야 위원들 사이 언쟁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대형 교량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무너져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 10초짜리 영상. 2, 3주 동안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 거라는 어제 연설이 허풍이 아님을 강조한 듯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폭격으로 무너졌고 그 다음은 발전소가 될 거라며 더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교량 붕괴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란은 걸프국에 있는 교량 8곳을 잠재적 보복 대상으로 지정하며 맞불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The Stone Ages. The Stone Ages. Where they both.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با توکل بر خداوند متعال این جنگ تا خ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연설에서는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더니 오늘은 이란 파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테헤란의 큰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교량 파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란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거의 마지막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이제 설득을 하려고 지금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쉽고 예.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곳을 이제 지목을 해서 지금 폭격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 석기 시대라는 말이 미군이 여러 차례 예전에도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할 때도 북베트남을 대상으로 그렇게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91년도에 사담 후세인 공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항복 안 하면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렇게 했었던 단어인데 이번에 또 꺼낸 걸 보면 역대로 사실은 미국한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전쟁들에서 썼던 말인데 급하니까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화가 났고 앞으로 철저하게 보복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또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만만치 않구나, 좀 상당히 미국이 급하다, 뭐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 테헤란의 큰 다리를 끊어버리는 저 영상, 어떻게 보면 누군가 끊어질 줄 알고 붕괴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찍은 영상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다리가 잘 보이는 얕은 산 위에서 누군가 찍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제 미국이 공습할 시간을 알고 기다리다 찍어서 미국 쪽으로 보낸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테헤란 내에 이제 뭐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군가 이제 정보원이 있다는 또 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끄는 것은 이제 그 석기 시대란 의미가 결국은 석기 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못 쓰겠죠. 교통도 없고. 그다음에 교통도 없죠. 자동차, 철도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철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도 이제 무력화해야 이제 석기 시대에 가깝게 되는 것인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인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더 강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종전의 확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점은 확전보다는 2, 3주 내에 빨리 끝내고 싶은,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신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저 교량을 폭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다음 목표는 교량과 발전소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교량은 벌써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지금 발전소가 좀 걱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증시가 닫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금토일 연휴라고 해서 이 금토일 연휴에 무슨 공습이 감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방 유영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이걸 협상을 종료를 하고 국면을 전환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하고 전 세계에 이제 자기가 경제를 주도하고 평화를 주도하는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요 며칠 굉장히 강하게 공습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도 8개 다리 이렇게 지정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꽤 이렇게 접전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예, 이번 금토일 미국 연휴여서 이 증시가 닫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집결해 있는 지상군이 과연 하르그 섬 등에 본격 투입될 것인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하늘에 이른바 혹 멧돼지로 불리는 A-10 공격기를 2배 이상 추가 배치한다고 합니다. 화면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멧돼지, 어떤 무기인가요? 네, 저게 이제 그 탱크 킬러로 이제 유명한데, 저 사진에 보면 앞부 동그라미 나오는데 30mm 기관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주력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 기관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폭스바겐 딱정벌레 차라고 기억나십니까? 둥그렇게. 그래서 저 기관포를
만 따로 떼내서 비교한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거의 딱정벌레 차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30mm 기관 포탄이 이 경전차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적의 분당 최대 3,9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 전쟁에서는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냐면, 원래는 탱크 잡는 거지만 이란의 이제 지상군을 상대로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호르무즈 해변에서 위협되는 게 이란의 이른바 모기 함대 아닙니까? 소형 고속정, 공격정들 이런 것을 공격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날아오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이동식 발사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이런 데 공격하는데 저 A-10기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뭐 원래 12대에 있었는데 18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웬만한 기관 포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장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게 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엔진 하나가 날아갔는데도 부기지로 귀환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시지처럼 저돌적인 그런 이제 전투력이 있는 그러한 항공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실전 배치된 노후 기종이라서 원래는 퇴역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주한미군에 24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퇴역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퇴역 단계인데 지금 다시 이란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느린 속도가 도움이 되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느린 대신에 이 특정 목표를 상공해서 장시간 채공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란의 고속정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혹 멧돼지라고 불리는 A-10 전투기, 50년 전 실전 배치된 노후 기종으로 이미 퇴역이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이 느린 속도가 드론 시대에 더 주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상군 투입이 이번 주말에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국민 연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는 이 발언이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화면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베트남전 당시 커티스 레메이 당시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공산화된 북베트남을 폭격해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죠. 강력한 타격을 준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이는데 어제 트럼프의 석기 시대 발언 이후 이 같은 조롱 패러디 이미지도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I thought it was a rambling mess, a proxy war, and we're putting people in danger every single day for what? For what? And bombing somebody back to the Stone Age who wants to live in the Stone Age may not accomplish what you think you're accomplishing. 네, 과거 걸프전과 베트남전 때도 이 석기 시대 표현이 등장했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미국의 여론이 점점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고 빨리 전쟁을 끝내라.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70조 원 넘게 지금 벌써 썼는데 우리 기름도 없고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전쟁을 그냥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이런 이제 여론이 점점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이후에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34% 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성과 혹은 뭐 보여주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빨리 끝내자는 협상 이야기를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단 말이죠. 이란 오히려 그걸 아니까 점점 더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현황이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 이제 함께 하다가 방송 때문에 먼저 나왔는데 나토에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동맹국들도 못 믿겠고 필요 없다. 이제 섭섭하다. 네, 막 이제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약간 비난 쪽을 했단 말이에요. 뭐 부인한테 학대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 3주 안에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좀 진짜 심각한 국면으로 전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2, 3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 3주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공격 실제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단순히 이제 민간 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펜타곤이라든지 이런 미군에서는 민간의 이제 클라우드 센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하는 것이 그 국가의 민간 인프라에도 타격이 크지만 이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일종의 이제 중추신경망이 되고 있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릴 만한 표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의 입장은 애플이나 구글이 지금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 걸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쓰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이란 초등학교를 잘못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뭐 180여 명 가까운 어린 친구들이 희생되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이 되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가, 주식 투자의 아주 핵심 대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나 미국한테도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렇게 전쟁이 한창인데요. 폭탄으로 협상한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갑자기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 CBS는 최근 군용 헬기가 친트럼프 극우 가수인 카드럭 집에 출당한 것과 관련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지 참모총장이 허가도 없이 군 헬기를 몰고 나간 혈세 낭비 조사를 지시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오히려 애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라며 조종사들을 두둔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복인 펜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to Trump's instrument of revenge. You don't tell me. Yeah, oh, I did tell you because we saw what you did in the Senate. You're not even a lawyer. 이토록 자신을 방어해온 인물인데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걸까요? 과거 자신이 성범죄자와 교류한 기록이 담긴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정적 수사에 소극적이란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요구에 따라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쟁 중에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 그렇죠. 이 오랜 역사의 교훈인데 특히 미국은 이제 그런 전통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군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가 기본적으로 군 수뇌부 임기가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이 되어 왔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수뇌부가 바뀐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헤그세스 장관의 하고 안 맞는다 해서 이제 경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미군 내에서도 동요하고 있다. 제가 주한미군 쪽도 좀 알아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번에 육군성 장관이 육군 총장이 이제 해임된 이유가 그 팝 가수 그 풀장 앞에 이제 아파치 헬기가 출동했더니 이 거수 경례를 하는 이런 사진도 이제 공개가 돼서 화제와 논란이 됐는데 군 헬기가 민간인의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군 참모총장에 있어서는 우째 이런 일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경위 조사 및 징계를 지시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유로 총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아마 미 군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일종의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 헬기가 친 트럼프 성향의 가수 집에 출동을 한 거고 그거 조사를 지시했다고 이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가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군이라는 데가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북한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연예인 집에 출동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당연히 군기로 의율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이제 경질하는 사유로 삼은 걸 보면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란과의 전쟁의 와중에 군이 제대로 작전을 못한다라는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밑에 참모총장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인가요? 그 경질할 때도 놈 장관이 잘못해가지고 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자꾸 사람이 죽고 이런 사고가 트럼프가 지시한 게 아니고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법무장관 경질도 결국에는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데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꼬리 자르고 떠넘기고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 경험상으로는 저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내부의 결속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충성파들이 저렇게 잘리기 시작하면 정권이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견딘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 내부가 좀 균열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루된 앱스타인 사건 잘 처리 못했다. 이것에 대한 뒤끝 때문에 법무장관을 경질한 것이다. 상당히 자신을 그동안 비호했던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펜 본디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의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출신이잖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도 플로리다 출신이고 다 이제 플로리다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자르는 걸 보면 내부의 균열이 이제 심각하게 오고 있다. 위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물이 펜 본디 법무장관 이번에 경질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도와주지 않은 동맹국에게 뒤끝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에게 학대당한다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는데 마침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마크롱 이 두 대통령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스킨십이 끊이지 않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서로 악수를 세게 하고 놓지 않으면서 기싸움하는 이 모습도 기억하실 겁니다. 나토 분담금 문제나 중동 전쟁 때문에 둘 사이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aw. 영부인에게 학대당하는 대통령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했는데 마침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품이 없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유명한 영상 중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그럴 때 이렇게 턱을 얻어맞는 듯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와전된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다운 사실은 이제 국가 원수로서는 하기 힘든 좀 품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비아냥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나토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불만은 저도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를 작년하고 올해도 계속 이제 가면서 갔을 때 느낀 건데 정말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 물론이고 나토 국가들도 빼놓고 이렇게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런 모습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불신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다 대놓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쪽 간에 미국과 나토 국가들 간의
불신, 갈등 이런 게 커지고 있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내한테 맞고 산다 이렇게 조롱을 당해서 그런지 보란 듯이 저렇게 영부인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앞서 만나고 오셨으니까요. 그 제가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하고 지금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내외분이 같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 저도 이제 함께 있다 먼저 나왔는데요. 네 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시간이 1시 반 가까이 돼서 나왔어요. 원래 12시 반부터 오찬을 해야 되는데 무려 1시간을 넘겨서 회담을 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 장관이 지나가시길래 장관님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상당히 좋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민감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왔다 갔다 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뒤끝 외교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아마 나눴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저는 우회적으로 지금 동병상련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제 옆에 앉아 있던 대통령 보좌관 이야기도 아니 프랑스는 작년에 미국의 띵크탱크가 평가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동맹을 중시하고 전 세계 평화를 기여할 자세가 돼 있는데 우리를 저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좀 표정이 좀 이렇게 불쾌한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 이란 사태도 사태지만 이후의 전 세계 질서가 이렇게 강대국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해도 헤쳐나갈까 말까 한 정도로 여러 위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오고 있는데 참 어렵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익 중심으로 이제는 한 나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을 먼저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마침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또 마침 함께 자리를 했던 김영배 의원님의 따끈한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둔이 길어지고 있는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나무 심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숨진 아버지 하메네이의 사진을 올려서 그 배경이 관심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모스타바는 자신의 SNS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자며 나무 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날과 자연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인데요. 모스타바 자신이 아닌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나무를 심는 모습도 함께 공개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모스타바는 어디 있는 것이냐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SNS에 갑자기 나무 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도시가 다 파괴됐는데 나무 심기를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스타바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건재하다면 부상당해서도 살아있다면 어떤 형태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 불신 우려 그리고 이제 이란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풀이가 됩니다. 저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왜 유훈 통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승계한 지도자가 아직은 자리를 못 잡고 좀 더 이제 국민들을 뜻을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고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아버지를 강제로 이제 돌아가시게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사과나무 심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이 나라 지키겠다, 이 나라 미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사진 없이 아버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신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 저기 이제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나라하고 같지 않습니까? 지도자, 절대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는 오히려 절대 지도자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단결의 구심이 되는데 훨씬 더 좋거든요. 특히 이제 신정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신과 함께 신의 대우를 받는 정도 수준의 지도자를 이렇게 정신적 지주로 내세우는 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단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숨진 아버지 사진을 올리면서 나무 심자고 강조한 모스타바의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은통치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무기와 군사 시설을 자랑에 힘을 쏟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딸 주애와 반려동물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평양의 신도시 화성지구 4단계 구역 상업시설 시찰에 나선 건데요. 건물 꼭대기에 불을 밝힌 화성 애왕동물 상점 보이시죠? 북한답지 않은 귀여운 간판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곧 영업을 시작할 평양 화성 4지구 반려동물 판매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얀색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고요. 다른 사진을 보시면 딸 주애가 귀여운 고양이를 또 살펴봤습니다. 김 위원장이 허리 옆에 작은 강아지를 끼고 다니며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도 눈에 띄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김 위원장이 화성 4지구 시설의 악기 상점과 20석 규모 대형 미용실도 둘러본 사진입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김주애가 김정은을 밀착했고 부인 리설주는 멀찍이 수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 중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상점들을 개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주애가 총 쏘고 탱크 몰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엔 고양이를 쓰다듬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그만큼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김정은이 지금 쫄고 있지 않, 위축돼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생활 밀착형 저런 광경들을 이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 유은통치 관련해서 보면 북한의 경우도 김정은이 한동안은 표면에 부상하지 않고 김정일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김정은은 본인의 업적을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김정일은 물론이고 김일성까지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과거하고 좀 다른 차이점인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반려동물을 안고 쓰담쓰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알부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리더십을 친근하게 좀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 아까 보시면 알지만 반려동물 중에 이제 강아지를 한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거는 저 애완동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저도 북한에서 애완동물 가게가 있을 거라고는 얼른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좀 생소했어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우리 이제 뭐 남측이나 뭐 이런 도움 없이도 우리 잘 산다. 이런 거를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좀 어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어설퍼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과의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 이런 걸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고 이제 대내외적인 결속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아지를 한 손으로 허리에 낀 모습은 좀 어설프긴 했지만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분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걸프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대당 수천억 원의 핵심 전략 자산이 잇따라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위험에 전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경고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아 뼈아픈 손실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본토에서 약 64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프란스 술탄 공군기지. 전쟁 둘째 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성사진엔 이동식 트레일러 여러 대에 실려 텐트 밖으로 옮겨진 레이더가 노지에 나와 있고 레이더 안테나는 그을린 흔적이 남은 채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미군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필수 장비인 레이더가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걸프 지역 다른 국가 기지에서도 같은 종류의 레이더가 파괴되고 1조 5천억짜리 조기경보 레이더도 손상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레이더를 공격해 미사일과 드론 침입을 탐지하는 미군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술탄 기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격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엔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값비싼 군용기가 속절없이 파괴되고 미군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먼거리 위협 탐지와 전투용 항공기 지휘를 통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략 자산으로 가격은 4,500억 원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전투로 손실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지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여러 해 전부터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 지휘부는 사우디아 걸프 지역 내 기지가 공격 사정권에 있다며 더 안전한 사우디 서부로 전력을 분산 배치하자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동맹국가의 외교적 부담과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화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전략적 대비 부족과 이른바 가성비 공격에 핵심 자산을 한순간에 날리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이 자국 중부 상공에서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두 번째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의 반관영 메흐르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란 일대에서 임무를 마친 F-35 한 대가 중동 내 미군 공군 기지에 긴급 착륙한 적이 있는데 당시 CNN 방송은 해당 전투기가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됐다고 전했으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이 해당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다음 공격 목표로 교량과 발전소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이란 핵심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전 세계와 글로벌 시장은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원유와 발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주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와 앞으로 2, 3주 동안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는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대목에 더 주목합니다. 문제는 발전소와 원유시설 공격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공격을 자제해온 이란의 국가 생존 인프라를 정조준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미군 전력 배치는 이미 인프라 타격을 위한 실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해역에는 항공모함 3척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주요 원유 시설이 밀집한 하르그 섬이나 해안가를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A-10 공격기가 30대나 투입됐습니다. 공수사단과 특수부대 수천 명이 전진 배치되며 제한적 지상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주말 연휴에 원유 시설을 기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은 3일 성금요일에 증시가 쉽니다. 조기 종전 기대감은 사라지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국제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I think it's close to unprecedented, and so this is kind of back and forth with headline trading, especially around the war in Iran. What the resolution looks like. 이란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و به جایی نخواهید رسید. شما باید تاوان تجاوزی که آغاز کننده آن بودید را به ملت شرافتمند، عزیز و مسلمان پس بدهید. 조기 종전 대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2, 3주간의 타격 수위가 중동 정세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미국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가 중동에서 작전 도중 선상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은 뒤 21일 만에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지 시간 2일 제럴드 포드함이 지중해 크로아티아 항구에서 이날까지 닷새 동안 기항을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함은 앞서 홍해에서 작전 도중 지난달 12일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중동 지역의 군사, 정치적 정세 악화, 민간인 사상자 발생,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의 파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강세로 전환해 5,300선을 회복하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내린 1,50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5,375로 상승 출발해 한때 5,419를 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던 코스피는 2.74% 오른 5,377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5,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밤사이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로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났습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해 기관과 함께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이란 사태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에 따라 코스피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7%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5.5%, 현대차는 1.2% 상승했습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9.23%, HD한국조선해양이 7% 오르는 등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방산과 에너지 등 불확실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였습니다. 오늘 2.16% 오른 1,079로 개장한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데요. 개장 직후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어 오전 한때 약세에 전환했고 0.7% 오른 1,063.75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세였죠? 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 같은 시간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간 거래가 시작할 당시 환율인 1,510.8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 논의 속에 하락세로 접어들어 1,510원 근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선물 브렌트 유종가는 7.8% 오른 10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5월 선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11.4% 올라 110달러 넘게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환전 수요 증가로도 이어져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인 성금요일에는 미국 시장 등이 휴장하는 탓에 환율이 계속 하락할지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8.51원 오른 1,929.79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의 경유값은 1,921.14원으로 하루 만에 8.38원 더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석유값을 보이는 서울 지역의 경우 휘발유 값이 1,966.34원, 경유값은 1,942.57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2.3원 안팎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 알아서 원유를 조달하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을 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필리핀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따뜻한 협력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과 파키스탄도 이란과 별도 협상을 통해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합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유조선 7척의 통과를 허가받았고 통행료도 면제받았습니다. Saya ambil kesempatan juga ucapkan terima kasih kepada Presiden Iran kerana awal memberi laluan. 미국이 한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러시아산 원유에 눈을 돌리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매 계약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다음 달쯤 5대 종합상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산 원유 조달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re so determined to see every possibl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easure to get the straits reopened.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무력 사용까지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반대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아이언돔 등 강력한 방공망을 자랑했던 이스라엘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이 혼란을 틈타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이른바 먹튀족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방공으로 대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피소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공습 상황을 악용해 식당에서 공짜밥을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 자영업자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 식당에서 먹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사이렌이 울려 대피하더라도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식사를 마저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손님들이 비싼 음식을 잔뜩 주문해 놓고 대피 상황이 끝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당 업주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테이블 예약금을 받거나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요구하는 건데요. 전쟁으로 언제 가게가 파괴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매출도 줄었는데 먹튀 피해까지 감당하기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박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이스라엘 SNS에는 한 상인이 대피소까지 찾아와 사람들에게 티라미수를 나눠주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온정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로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성범죄자와 교류한 기록이 담긴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정적 수사에 소극적이란 불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앞장서 방어해온 인물입니다.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인신공격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to Trump's instrument of revenge. You don't tell me. Yeah, oh, I did tell you because we saw what you did in the Senate. Lawyer, not even a lawye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돌격대장 역할을 해온 법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미국 이민단속 요원들의 시민 사살로 해임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가 자신의 정적을 공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앱스타인 파일 처리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 숨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을 법무부가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과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외설적 내용의 편지까지 나와 두 사람의 친분을 보여주는 재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I have nothing to hide. I've been exonerated. I have nothing to do with Jeffrey Epstein. They went in hoping that they'd find it and found just the opposite. I've been totally exonerated. 미국에서는 앱스타인 파일로 커진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후임 법무장관에는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장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정적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법무부 역할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발전소 등 이란의 민간 시설 공격을 예고했는데 또 주말을 이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파괴,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다음 타겟은 교량과 발전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교량은 이미 파괴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맞고요. 예. 이걸 이제 지금까지의 미국의 이런 공격을 보면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지도부 제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 목표였죠. 그래서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드론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군수 공작까지 포함해서 군사 인프라까지 이제 타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민생 인프라로 나오는데 그 민생 인프라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시에 연설한 거 있잖아요. 그 연설하고 나서부터 이제 민생 인프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민생 인프라고 그러면은 교량,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전력, 댐, 그다음에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생 인프라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9시까지 이렇게 10일 동안 유예가 돼 있잖아요. 예. 유예가 돼 있는데 그때 뭘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전력 때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력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민생 인프라를 낮은 순서로 이렇게 보면 교량 때리고 그다음에 뭐 항만이나 이런 거 이제 때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점점 이거 이제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량을 때린 것은 오늘 때린 것은 그거 하나였어요. 교량이 이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교량은 네. 테헤란으로부터 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건데 저 서부 지역으로 연결이 돼서 저것이 이라크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도로를 통해서 사실상 이란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 교량을 통해 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면은 저항의 축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헤즈볼라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교량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공사하고 있는 거를 때렸는데 저것은 그래 이번에는 내가 공사하는 것을 때려서 다음에는 지금 가장 교통량이 많은 거 너희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교량 때릴 거야. 그 얘기고요. 예. 전력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요 조건이에요. 그대로 믿는다면 4월 7일 한국 시간으로 9시간 넘어서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사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저 전력 시설 때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로 교량이나 철도나 항만 시설 같은 것을 주로 때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 9시 지날 때까지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력 시설 때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실은.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전심적으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협상이나 합의에 대한 단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 영상 올리면서도 그 메시지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어떤 협상을 계속 어떤 위협하는 협박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읍소를 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이중 전략이라고 봐야죠.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군사적인 작전은 군사 작전을 그대로 하고 또 한쪽으로는 물밑으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제3자를 통한 간접 협상이 있고 또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위트코프한테 미국의 협상단이죠. 위트코프한테 직접 이제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협상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란에서 다시 이제 물밑으로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안 된다 이거는 다시 그게 지금 몇 분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어제 같은 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전혀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전날 그냥 내일 할게 그래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게 오고 가고 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안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 그렇다라고 나 때려버리겠다라고 이제 강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한쪽으로는 물밑으로는 협상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협상 안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강압 외교의 일환으로 이렇게 완전히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네.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정말 전력시설과 에너지시설까지 다 때리면 이란은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다리 폭격 네네. 영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개통 교량이긴 하지만 이 사고로 민간인 포함해서 100여 명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란 초등학교 폭격 사고도 그렇고 민간인 피해자가 크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잖아요. 네, 그 여론은 이제 이란 쪽에서도 여론이 물론 안 좋고 저게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은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군사적으로 저것을 이제 사전에 이게 나중에 이제 미래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현재는 전쟁 상황이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게 이제 이게 인도주의적으로는 또는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도주의법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인프라가 점점 중요한 네, 순으로 네. 간다면 그렇죠. 오름차순으로 이제 타격을 한다면 그렇죠. 그 시간표를 좀 예상을 했을 때 지금 네. 오늘 증시가 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잖아요. 그럼 네. 이 사이에 좀 더 큰 타격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금토일이 부활절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예. 부활절 휴가 기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시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요때를 이제 기해 가지고 기습 작전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기 모르는 시간과 저기 모르는 장소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적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때리는 것을 우리는 기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기습 작전은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YTN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금토 일요일 날 때리겠네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때리냐? 하르고 때리겠네. 그리고 이제 여기 호르무즈 입구 섬 때리겠네.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수단은 저쪽은 공정 부대 투입하겠네. 이쪽은 상륙 부대 투입하겠네. 이게 무슨 기습 작전이에요?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때리긴 때리는데 아마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공정 작전을 수행하고 상륙 작전까지 해야 될 건가? 네. 정말 안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네. 그 고민의 결정적인 것은 거기 가서 뭐 점령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문제는 거기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얼마만큼 이것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르그섬 같은 경우에는 이란 본토로부터 2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란에서 포병 사격 거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막 떨어져서 불나면 거기에 2,000명의 공정부대가 들어갔어요. 그 미군 부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여의도 7배 크기만한 섬밖에 안 돼요. 예. 조그만 섬이에요. 숨을 데도 없어요.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고민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막 병력이 많이 가는 것처럼 또 항공모함에 한 척 더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공모함 한 대 더 가는 것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포도함 그거 교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10,000명 더 출발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도 출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그 지역에 가 있는 인원은 공정부대 2,000명, 해병대 5,000명, 7,000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 가지고 무슨 대규모의 기습작전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박 3일 동안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상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석기 시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걸 이제 단계를 올려야 되면은 지금 때려야 될 그 교량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반 정도 되는 이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깔려 있겠어요. 그것만 때려도 2박 3일 동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일 날 오전 9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전력시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쉬는 금토일 연휴긴 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그렇게 하르그섬 지상군 침공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주셨는데 요거요. 이게 혹시 맞으면은 제가 여기 YTN 앞에다 거적 하나 깔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혹 멧돼지라고 별명이 있는 A-10 공격기도 추가 배치가 됐어요.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해서 좀 집중이 되는데 혹 멧돼지 어떤 무기인가요? 이거 우리 주한미군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24대나 갖고 있었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저게 제 주 임무가 캐스라고 하는 클로즈 에어 스포터를 줄인 말입니다. 캐스라고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저것이 전차를 잡는 데 특화되어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저게 24대나 주한미군이 갖고 있었는데 작년도 1월 달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9월 말에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수한 그 A-10기가 지금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A-10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있어 왔는데 왜 저걸 이제 뺐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아파체 헬기들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아파체 헬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헬기를 빼내고 오히려 전투기를 이제 한국에다가 더 두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걸 뺀 거예요. 그런데 저게 중동 지역에서 혹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기 함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모기 함대라는 게 아주 조그만 고속정,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수상 드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것이 이제 주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고도를 낮춰 가지고 지금 고속정이나 또는 이제 거기 수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저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걸 이제 갔는데 저게 갔다라고 보는데. 저 A-10기가 지금 저기 나오는 것은 지금 가상이거든요. 저렇게까지 낮게 날아가면 저거는 대공포화에 걸리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충분히 크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때리기 시작을 하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가서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6대가 원래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14대가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총 30대예요. 총 30대가 한꺼번에 떠가지고 때리기 시작을 하면 아마 상륙작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게 속도가 느린 노후기종이라고 알려졌는데 오히려 빠른 작은 함정들이나 드론을 잡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최적이죠, 저게. 저게 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의 목표물들이 좀 공습 목표물들이 고갈이 돼서 미군이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전력까지 파쇄시키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군사 목표하고 이게 인프라 목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군사 목표는 미군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70~80% 이상 다 파괴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수 공장들도 거의 다 파괴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너희들 모르는 아주 그런 장소에 은닉해가지고 동굴 속에 그리고 이제 이 터널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심지어 군수 공장도 그렇게 돼 있다. 마치 이제 북한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상에 있는 것은 좀 찾기가 쉽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위에 떠 있는 위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터널 속에 들어가 있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걸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지상에 나와 있는 군사 인프라를 때리는 데는 이제 좀 힘들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생 인프라는 뭐 수없이 널려 있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고 하는데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근데 추정되는 이유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화 전쟁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사실상 정치적 올바름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DEI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버시티, 뭐 그다음에 저기 이퀴티, 그다음에 인클루시브네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군에서 이제 그러니까 설령 성 문제에 있어서 소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네. 뭐 진급하거나 뭐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다 배려를 해줬거든요. 그것을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걸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제 육군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임명이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였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하나 생긴 건데 그게 바로 그 트럼프 저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기 그 키드 락이라고 하는 열렬한 그 지지자예요. 그 앞에서 지금 지금 저 아파치 헬기거든요. 아파치 헬기가 하브링을 하잖아요. 저 두 대입니다. 하브링을 하니까 여기서 박수 치고 뭐 또 거수경례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육군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고 당연히 파이어 시켜야 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파이어를 이제 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친 트럼프 가수니까요. 그렇죠. 야, 이건 니 뭐 친 트럼프 가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저 헬기 저 먼 조종사는 대한민국 같으면 뭐 벌써 이제 난리가 났을 텐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겠다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그것도 SNS 통해 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원위치 안 된다고 조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수장인 육군 참모총장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잘라버렸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군령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령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 이제 그 지역 별로 있는 통합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중부사령부가 해당이 되죠. 합참의장도 그냥 조만 하는 거지 합참의장이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관여 못하는 거고 각군 총장도 전혀 여기 군령권에는 관여 못해요. 그래서 인사권하고 교육, 훈련 이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파이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나고 있다라고 진단 주셨습니다. 지금 이란의 어떤 그 반격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공장도 공격을 하고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그러니까 이란의 주장인데 뭐 F-35도 격추시켰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군의 사드 레이더 등 피해 입었습니다. 이란이 공격이 지금 통하고 있는 어떤 방증으로 보이는데 군사력이 예상보다 조금 어떤 강한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군이 100개 표적을 가지고 100개 표적에 다 이제 파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별로 이제 큰 관심도 없고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10개 표적에 대해서 9개는 이제 쐈는데 그게 이제 드론에 의해서 격추되고 1개가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목표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이제 대문짝망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피격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오히려 지금 이란이 미군의 어떤 그 F-35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이란이 영리하게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드론이라든지 좀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이렇게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나 또는 걸프 국가를 향해서 쐈을 때 거기에 수많은 미군의 또는 그 자국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소진을 시켰단 말이죠. 그게 소진을 시키니까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떨어지는 거죠. 방공망이 떨어지니까 주일 미군 거, 주한 미군 거 이제 방공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란은 더 정밀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때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뭐냐? 그전에는 이게 막 떨어지는데 여기 이 지역에 떨어져야 되는데 뭐 한 1km 떨어져서 떨어지고 뭐 한 500m 건너가서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러시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35가 한 번 더 격추됐다는 것은 저건 좀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합니다. 예. 정말 격추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착륙은 했는 건지 왜 또 F-35가 스텔스기인데 저게 격추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건지 예. 정말 이제 완전히 방공망이 무력화됐다고 해서 너무나 그 낮은 고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투를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분석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설마 했던 호르무즈 통행료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뭐 한 척당 대략 30억 원을 받을 것이고 중국의 위안화나 가상화폐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어제 전해드렸고 오늘 새로 나온 얘기를 보면 이란과 오만이 같이 규칙을 만든다는 네네. 거예요? 예, 이란과 오만이 이제 같이 규칙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된 게 1974년도니까 그때는 이제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입니다. 그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 오만하고 사실상 공동관리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호르무즈 입구에 사실상 오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영해가 겹치거든요. 그렇죠. 영해가 겹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공동관리 의정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상 이제 통행을 모니터링하고 또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수색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공동관리 의정서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실무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걸 이걸 하면 이란을 좀 끌어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오만이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뭐 유엔에서도 뭐 모임을 하고 또 뭐 40개국 외무부 장관 회담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뭐 군사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연합함대를 구축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자신은 빠지게 되고 연합함대가 들어와서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란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일이요? 예. 내 구역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하고 오만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공동관리 의정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할 테니까 니들은 오지 말아라. 예.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란의 또 의미에서는. 그래서 오만으로 봐서는 이란을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게 공동관리 의정서 문제가 나왔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예. 여기에 이제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말이 좋아 공동관리지 그럼 네. 통행료 받아서 그 수익 나눠 갖자 뭐 이런 의미일 통행료 수도 문제는 이제 딴 차원이라고 예. 봐야죠. 지금 통행료 얘기하는 게 위안화하고 지금 네. 코인이잖아요. 가상화폐,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유류를 구매할 때 달러로 이게 지불을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페트로 달러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환태한호에서 바꿔서도 1974년도, 73년도에 검에서 이제는 종이 돈으로 이렇게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페트로 달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란이 이 중국하고 원유를 이게 석유를 팔 때 예.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이제 이게 미국으로 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란을 가서 때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안화를 하고 코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죠. 뭐 30억이든 50억이든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행료는 일단은 미지수인 점 짚어주셨습니다. 김열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20개월 여아가 친모의 방임 끝에 숨진 배경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작용했는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월 평균 300만 원씩 지원했지만 정작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졌는데요. 도움이 아이에게까지 닿지 않은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모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가 받은 금액은 4,800여만 원, 월 평균 300만 원 정도로 3인 가구가 생활하기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생필품도 지원받았는데 이용 기록을 보면 각종 식재료와 과일,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은 물론 칫솔, 모자 등 일상용품도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 된 둘째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졌습니다. 취약계층 양육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A씨는 직업도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교류도 부족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A씨에게 더 중요했던 건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도 없고 아니면 또 사회생활도 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려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육 기술이 되게 부족한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계속 아이를 키웠던 거고.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과 친인척들은 A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집에선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선 A씨 가정의 위험 징후를 감지해왔지만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 방문 당시엔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다고 기록했고 이후 2차례 내방 상담과 2차례 전화 상담에서도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침의 부재로 A씨가 정부 지원금을 아이 양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복지 사각지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사위에게 폭행당해 숨진 뒤 여행용 가방에 담겨 유기됐던 장모가 사위의 가정폭력을 막으려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조 씨가 딸을 폭행한다는 점을 알자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이들 부부와 함께 살아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장모 A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지난달 18일 5시간 넘게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구 신천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필리핀에서 압송된 박광렬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서 시가 1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이 경찰이 추정하는 마약류 유통 규모가 이전보다 늘었군요. 네, 경찰은 박광렬이 필리핀 수감 중에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유통하려 한 마약류가 시가로 131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8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 17.7kg, 시가 63억 원 상당을 유통하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렬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리핀, 멕시코, 남아공 등지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한 마약류가 시가 30억 원 상당인 걸로 추정했으나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규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오늘 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박 씨는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마약 유통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내외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박광렬이 교도소에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려서 범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은 박 씨가 단순히 마약을 판매하는 걸 넘어 15명 규모의 조직을 꾸리고 치밀하게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총책으로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직접 접촉했고 국내에서 마약을 받아 숨기고 판매하는 인원과
판매 대금과 가상자산 거래를 맡는 인원 등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국가수 감정 결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내에서 1년 이상 매월 한두 차례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박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씨의 범죄와 연루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한 공범 236명 외에도 추가로 파악한 관련자 30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광렬의 조카 이모 씨의 경우 국내 마약 유통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이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에서 입출금된 비트코인 94.6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범죄 수익 추적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건조했던 겨울 이후 올해 3월은 기온 상승 흐름이 더욱 뚜렷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은 7.4도로 무려 9년 연속 평년보다 따뜻한 3월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수량은 두 차례 많은 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2배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3월 하순에는 고온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의도 윤중로의 봄꽃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축제가 시작된 건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답게 이곳은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른 벚꽃 절정 그리고 밤사이 비가 예보돼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을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방문해 벚꽃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보니 축제 분위기가 실감나는데요. 이 거리를 따라서 벚꽃이 가득한 모습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차츰 미세먼지도 거치고 오늘은 날도 무척 따뜻해서 얇게 입고 이곳을 나온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차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벚꽃 구경하신다면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엔 서울이 22.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지만 자정이 다가오면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 나겠습니다. 벚꽃이 만발하자마자 비 예보가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차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7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봄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른 벚꽃 엔딩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벚꽃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이번 주말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